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19 218페이지. 아마도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갔더라면 이승만 정부는 조만간 붕괴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도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즉시 미국이 대규모 군사적 개입을 단행하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구체적인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승만 정부의 치명적 위기 상태와 한국전쟁의 발발 시기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한 민중의 무장항쟁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제2부 한국전쟁 제1장 전쟁 전야 제2장 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개입 제3장 격돌하는 두 세계 제4장 심판대에 오른 양심 제5장 전쟁 중의 남과 북 제6장 전투 없는 전쟁. 제2부 한국전쟁 제1장 전쟁 전야 1. 역사를 미리 쓰는 미국 2. 심상치 않은 일본의 상황 고조되는 긴장 4. 불붙는 38선 제2부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결코 1950년 6월 25일에 갑자기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에 완전히 끝난 역사의 한 토막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기울여온 통일독립국가 건설 노력이 좌절되면서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며 또한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살아있는 현재의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이라는 현대사의 숙명적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의 모든 생활 기반은 물론 일연이와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한국전쟁.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에만 관심을 두는데 그치지 말고 한국전쟁의 이면에 존재했던 민중의 요구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파헤쳐야 할 것이다. 제1장 전쟁 전야 221페이지 한국전쟁의 기원, 즉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는 문제처럼 오늘날 골치 아픈 문제도 드물 것이다. 전쟁에 직접 책임이 있는 양 당사자에게는 이 문제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측의 주장은 공통분모 하나 없이 전혀 반대되는 그리고 모순되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세계사에서 하나의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 이토록 정반대로 설명되는 경우도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비밀투성이로만 느껴질 수도 있다. 이토록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대의 역사적 성격을 웅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전쟁을 떠나서는 우리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현대 세계사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한국전쟁의 기원과 그 내막을 밝히는 작업은 현대 역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더는 안보 차원에서 집권 세력의 통치 이데올로기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사상과 이념의 문제가 아닌 최소한의 학문의 자유에 관계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집권자들의 교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해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려 한다. 그러나 주체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료도 빈곤하며 여러 가지로 상황의 제약이 많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책임 있는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을 미리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단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쟁이 각 당사자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이 폭발한 과정이고 또한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결코 1950년 6월 25일 당시와 한반도 내부의 정세에만 국한해서는 결코 문제를 정확히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즉, 전쟁에 관련된 모든 나라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온갖 모순이 일거에 집중적으로 폭발한 것으로서의 한국전쟁에 대해 더욱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역사를 미리 쓰는 미국. 1949년 한 해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8월에 소련은 핵무기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과 군사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1947년 이후 계속된 미국의 봉쇄 정책을 상당 정도 후퇴시킬 수 있었다. 이로부터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미소 간 세계 쟁패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대륙에서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쫓겨나고 그 대신 공산당이 지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같은 해 10월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세를 초래하게 되는 일대 사변이었다. 중공의 등장으로 본래 중국 대륙을 발판으로 소련을 봉쇄함과 동시에 아시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미국의 꿈은 일거에 무산되고 말았다. 사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중국 대륙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렸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던 주변 민족들에게 튼튼한 배후 기지를 제공해주는 셈이 되었다. 바야흐로 혁명의 불길이 전 아시아 대륙으로 번져가는 대격동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미 중국 대륙과 맞붙어 있는 한반도의 절반은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통해 반제국주의 진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미국이 강력한 지배 아래 놓여있던 나머지 절반마저도 그 지배 질서가 급속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중국 대륙의 남단에 위치한 베트남에서도 옛 종주국의 지위를 되찾고자 대규모 군대를 투입시킨 프랑스가 연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대해 즉각 대응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정세 변화가 그 표면적 양상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그다지 깊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은 분명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는 대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극도로 낙후된 농업국의 처지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도 핵병기가 위력을 과시하는 시대적 수위에 비추어 본다면 보잘것없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전 세계 재화 생산의 3분의 2를 독차지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의 힘으로 능히 동아시아의 판도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확실히 미국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한 행동에 옮겼다. 미국은 신생 중공의 탄생에 발맞추어 즉각 동맹국과 손잡고 전면적인 대중공 봉쇄 정책에 핏대를 올렸다. 중공과의 무역과 외교 관계는 일체 금지되었고, 중공의 유엔 가입 노력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철저히 차단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의존하고자 했던 것은 직접적인 군사적 방법을 통한 해결이었다. 이는 1954년 2월 미국 하원에서 행한 로버트슨 국무차관보의 발언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된다. 종래와 같이 중국을 회복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중공의 내부 붕괴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중공 주변에 무력 공격의 위협을 줘야 한다. 중국에서 공산당의 승리가 분명해져 가고 있던 1949년 상반기에 이미 미국의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수뇌부들 사이에서는 중국 본토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로부터 패전국인 일본을 아시아의 후방 병참 기지로 전환하고 한반도, 타이완, 베트남을 각각 군사적 진공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며 최종적으로 중국 대륙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라는 전략 방침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역사적으로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중공 봉쇄 정책이 포기되기 전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모든 분쟁이 바로 이 군사 전략과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일본의 재무장,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군사기지 설치를 둘러싼 미국과 아시아 민족 간의 끊임없는 충돌 등은 미국에 의해 연출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형 드라마를 구성하는 각각의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3에 대한 해석 225페이지. 물론 이러한 표현이 미국이 애초에 의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분쟁이 고립된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중심축으로 해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와 함께 미국이 이전의 중공에 대한 봉쇄 정책에서 화해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25페이지 본문으로 와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차이로 전혀 무관한 듯이 보이는 개개의 사건들이 실은 하나의 의도와 논리 아래 서로 밀접히 얽혀있는 셈이다. 다음의 사실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호지명, 호지민, 인용자, 호지명이 이끄는 월맹, 베트남 인민공화국과 베트콩, 리엔비에트에 대항해 싸우던 프랑스는 1950년 2월 27일 미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트루만 정부가 그 요구를 수락함에 따라 3월 16일 미국 함대가 최초로 사이공에 상륙했으며
3월 19일에는 사이공에서 미국의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최초의 시위가 일어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정확히 한 달 전인 5월 25일 미국 의회는 프랑스에 대한 3천만 달러의 전쟁 물자 지원을 승인하였다. 간단히 말해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규모로 참전하기 이전에 이미 베트남전을 더욱 복잡한 단계로 몰아가는 데 일익을 담당한 셈이었다. 그 이후 미국은 베트남전에 미군과 한국군을 파견하고 한국전쟁에 파견할 유엔군을 결성하는 등 베트남과 한국에 대한 정책은 상호 의존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전후한 한반도 문제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구도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려면 베트남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미국인 학자 허버트 빅스의 설명을 빌리자면 1950년 6월 이전에 일본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야말로 한국전쟁의 기원을 설명하는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반도 주변 정세를 살펴보자. 이 심상치 않은 일본의 상황. 미국이 애초에 기대를 걸었던 중국이라는 보루가 허물어지자 일본은 아시아의 병참기지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1949년과 1950년 상반기 사이에 미국은 한국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반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일본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대비 체계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것은 메가더가 1949년 일본인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이 자기 방어의 권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일깨우면서 시작되었다. 우선 점령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에 대해 재차 전투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본래 극동사령부의 전투 능력은 제8군에 달려 있었는데 제8군의 주요 전투단은 인원이 부족했으며 모두 점령 정책 업무에 할당되고 있었다. 1949년 일본 주둔 미군 사령관인 메가더는 제8군 전투단, 중앙 혼슈의 제1기갑사단, 홋카이도의 제7보병사단, 규슈의 제24보병사단, 중남부 혼슈의 제25보병사단, 오키나와의 제9대 공포병대, 오로지 군사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민정 업무를 삼가도록 명령했다. 1949년 6월경 45,561명의 실제 병력과 26,494명의 전투 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제8군은 15만 명 이상의 일본인을 병력에 의해 정규적으로 수행되는 직위에 고용함으로써 인력 보충을 시행하려 했다. 메가더의 4월 정책 지시에 뒤이어 6월 10일 새로운 훈련 계획이 발표되었다. 제8군 전투사단은 실전에 맞도록 극동공군, 해군과 함께 통합된 6회 공군팀으로 최대한 빨리 전화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1949년 8월 8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는 험난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사단의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지산 근방에 훈련지역을 마련했다. 전투사단이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한 것과 동시에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에 대한 대폭적인 시설 확장과 보수 사업이 추진되었다. 1949년 10월 말 미국은 7월에 의회에서 승인된 5,800만 달러의 방위 원조비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설비를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확장 공사 결과 실제 주둔 병력이 필요로 하는 수준을 훨씬 초과했던 오키나와 공군기지의 수용 능력은 한국전쟁 개시 직후 미국 본토로부터 B-29 포격대 2개 대대가 추가 배치되므로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었다.
요컨대 미국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폭격기가 증파되었음에도 새로운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50년 2월경에는 하와이 서쪽의 유일한 미 해군기지인 요코스카 기지에 대해 약 600만 달러 정도가 투입되는 가운데 시설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1949년과 1950년 전반기에 걸쳐 극동사령부는 롤업이라고 알려진 계획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실행해 옮기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각지에 흩어진 비축무기를 재생해 제8군 보병사단을 무장시키려 한 이 계획에는 수송차량, 병기, 탄약 등과 일본 복구와 일본 내에 비축하려는 각종 군수품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재생작업의 많은 부분이 소수의 미 참모진들의 감독 아래 특별 지정된 일본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1949년 한 해만 해도 20만 톤가량의 군수품이 오키나와에서 일본으로 조달되었다. 1949년 4월 16일 일본인의 조세를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대총자금 특별회계법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법률적 뒷받침 아래 미국은 일본의 군수산업을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본래 일본의 군수산업은 전쟁 도발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군수산업시설 전부를 미국이 몰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정된 군수산업시설 몰수분이 미처 30%를 채우기도 전에 배상 몰수 조치가 중단되었다. 몰수되지 않은 공장의 72%가 병기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었으며 이들 공장은 미국의 주요 방위 첨부업자들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본 주둔 미군의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제조, 수선하기 위해 몇몇 중소무기 제조업자들이 복귀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 후인 1월경 본래 일본의 군수품 생산 능력의 80, 90%가 직접적으로 무기를 제조하고 수리하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을 통해 일본 경제 내 군산복합체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미국의 확고한 병참기지이자 아시아에서의 방공을 위한 무기고로 자리잡게 되었다. 1949년 이후 벌어진 일본의 병참기지화 과정이 한반도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은 한국전쟁 중에 일본이 수행한 역할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미국 비행기는 일본 비행장을 이륙하여 닛산 모터와 라이센스 하에 제조된 이시데키 회사의 네이팜탄을 한국에 떨어뜨렸다. 미국 대포는 방대한 양의 일제포탄을 쏘아대고 미국의 제7함대는 일본항을 출발하여 한국 해안선에 근 3년간 포격을 퍼부어댔다. 3년간? 한국전쟁에 대한 군수품 조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저장소와 여타의 설비들은 일본에 소재하였다. 중요한 재건 계획은 일본의 산업설비와 노동력에 의존하였다. 그들은 군수품의 운송과 취급, 군대 이동과 주거 공급 및 병원 수용에도 실제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다. 전쟁의 대부분 기간 동안 한국의 모든 군대는 주로 2차 대전 당시 드럭을 사용했으며 이는 거의가 일본에게 개조, 수리된 것이었다. 일본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않았었다면 미국은 한국전쟁의 수행을 위해 20만 내지 26만 명의 용역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미 8군이 전투훈련에 돌입하고 일본 전역을 병참기지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기 위한 정치적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미국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한국과 기타 아시아의 식민지 민족들에 대한 전통적인 경멸감을 되찾도록 부추겼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공화당 고문으로 갓 임명된 틀레스는 자신이 쓴 비망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에 대한 일본인의 인종적, 사회적 우월감을 적절히 이용하고 일본인에게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공산세계보다 우월한 진영과 평등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확신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은 모종의 대규모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본인들의 효과적인 협력을 필요로 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령을 부활시키고자 기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불행하게도 제물로 활용되었다. 제1 한국인들에 대한 박해는 장차 있을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중에 약이 될지도 모를 배후 위협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15에 대한 해석 231페이지 15. 일제 통치기간 중 일본에 거주하던 우리 동포는 그 수가 대략 240만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아무 죄 없이 징용으로 끌려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학대와 업신여김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한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동포들에 대한 학대는 대부분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미군 사령부의 방조 혹은 적극적인 조장 아래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단편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이 항복한 이후 동포들은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되돌아오고자 했으나 일본 주둔 미군 사령부에 그동안 피땀 흘려 벌어놓은 소중한 재산을 그대로 강탈당한 채 단지 담배 20갑의 값에 해당하는 개인 소지품만을 휴대하고 돌아와야 했다. 제1동포들은 미군의 검열을 받는 일본 신문과 국회, 지방관청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1946년 여름경 동포들은 일본의 암시장과 범죄 증가에 책임이 있다거나 콜레라를 전염시킨다든지 혹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전쟁 중에는 겁에 질려 있다가 이제 와서 날뛴다든지 하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1946년 4월 일본 선거 때 귀전이라는 대의원은 깜찍하게도 조선과 만주는 당연히 일본의 위임 통치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폭언을 토하여 그들의 야욕과 허세의 일단을 보여 우리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무례를 빚었다. 같은 해 8월 17일 중의원 회의 때 초태삼랑 시구마이라는 자는 일본에 있는 조선놈들은 모두 도적놈들이다. 그러니 이들을 모조리 조선으로 추방시켜야 한다라고 발악을 해 의원 전원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다. 일본 주둔 미군 사령부는 조선인은 1946년 12월 안으로 모두 귀국하라. 귀국 않는 조선인은 모두 일본인으로 간주하며 일본법을 준수시키게 하겠다라는 법령을 내려 떳떳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조선인의 자주성을 빼앗으려 했다. 1946년 12월 24일 제1조선인 생활보장위원회는 동포의 모든 권리 옹호를 위한 대회를 공성 앞에서 열고 대표 10여명이 길전 요시다 수상에게 진정을 위해 갔는데 수위와 경관이 이들을 구타한 뒤 검거해 폭도라는 죄명으로 군룰 재판에 걸어 결국 고국으로 추방시키고 말았다. 1947년 9월 11일 홋카이도 키타미라는 곳에서 일본인 80명이 동포 40명을 둘러싸고 구타해 동포 2명이 죽고 5명의 변사자가 생기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보자, 이거는 또
1947년 1월경 전쟁 후 도적이 성행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일본은 방범 초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알리는 포스터에다 태극기를 머리에 붙인 도둑놈을 그려놓고 도둑놈은 전부 조선인이니 잡아 죽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동안 우리 동포들은 자녀들에 대해 우리 민족 고유의 교육을 시키고자 스스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일본인들은 미군 사령부를 등에 업고 동포들이 세운 학교를 폐쇄시키고자 획책했다. 이에 동포들은 이러한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일대 시위운동을 일본 전역에서 벌였다. 김천영 편저, 연표, 한국현대사, 한울림 1985, 1055, 1057쪽